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정말 이 프로그램을 마음 같아서는 정말 매주 진행하고 싶지만 어, 아직은 여러 가지 이제 관계상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질문을 주시는 모든 분들과 또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상담을 전공하거나 뭐 이런 프로그램의 제목처럼 무엇이든 물어본다고 답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 프로그램은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가정연합의 신앙인이라면 또 청년이라면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재 삶에서 느끼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라는 고민으로 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진주시에서 학사장을 하던 시절에 법륜스님께서 진행하시는 증문즉설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불가의 도를 따라서 참석한 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우리 또한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우리가 어떤 섭리적 과업이나 또 혹은 그때그때 참부모님의 말씀 주시는 내용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적인 삶이 이렇게 따라가는 형태로 많이 가지고 있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맞닥뜨리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지도를 받았던 경험이 저 스스로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후배들은 또 동생들은 우리가 이러한 고민과 또 이러한 어떤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됐고요. 이러한 질문을 주고받고 하는 장을 통해서 질문하는 사람이나 답하는 사람, 또 이제 참여하고 계시는 듣는 사람들 모두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도에 폴라멘토스의 소리쳐라고 하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한 프로그램을 시도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익명성을 가지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질문을 하면은 오히려 막 혼나거나 또 혹은 잘못된 질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질문들이나 정말 이 속에만 끙끙 앓고 있던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같이 주고받으면서 정말 그 선순환 되고 있는 또 그런 하나의 커뮤니티를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이 지금 이제는 사직구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선택하지 않은 신앙길을 걷고 또 젊은 나이에 이 길을 선택하고 걷고 계신 청년 식구님들의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고찰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으로 사는가를 고민해온 사람입니다. 그는 사상가이면서도 교육자였고, 그는 어떻게 쓸 것인가에 관해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해 더 많이 고민하고, 또 그 고민이 그의 작품 속에 많이 녹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작품 속에 답을 마련해 뒀는데요. 그 답은 성장이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리고 그것은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 중요한 것은 성장이 완결된 목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장은 그 자체가 과정이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진리 그 자체가 아니라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가 기울이는 노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해가는 과정, 그 흐름에 올라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진리 그 자체에 대한 내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살아야지만 옳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의 이런 고민, 성장하는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헤아가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 그때 하늘 부모님께서는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외에는 자유롭게 살도록 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진리 또 그 진리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심어진다면
하지 말라는 말보다는 그 심어진 말씀과 진리에 따라 자유롭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드리는 답이 뭐 절대로 정답이거나 명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이 있듯이 우리 또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하나의 일환으로 생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질문과 답을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형제 자매를 위해 앞서가는 사람이 뒤서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아시겠지만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은 이제 내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 부모님께서 주신 하나의 책임 분담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 분담은 과제와 숙제가 아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의 진리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진리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 축복임을 깨닫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주고받아가며 내 삶을 보다 더 나은 삶으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 속에 하는 많은 고민과 번뇌, 고찰과 갈등 등이 이 시간을 통해 조금이나마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2021년 하늘부모님 성회 시대 2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늘부모님 성회 시대에 맞게 우리 축복가정 자녀들과 가정연합의 청년 식구들의 고민이 이 시대에 맞게 해결될 수 있는, 또 함께 그렇게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 우리가 나누게 되는 질문은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좀 답을 했었습니다. 이 질문 주신 내용의 안에 보게 되면 하이눈이라는 강의를 청강을 하셨고, 그 강의를 듣고 이 내용이 좋지 않다라고 내용을 들었다고 하시기에 저는 이제 하이눈 강사님과 또 이거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을 찾아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지난주에 다뤘던 질문을 다시 한번 다루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안내 드리고요. 질문은 지지난주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 주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은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을 앞둔 2세 여자 청년입니다. 저는 10대 초반 때부터 성욕이 진짜 강했던 터라 우연한 계기로 인해서 스스로 자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통일교인들은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하니까 성욕을 풀 때가 마땅치가 않아서 이렇게라도 해서 혼자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혼전 순결을 지키려는 저의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다만 저도 빨리 사랑하는 사람과 부부관계를 하고 싶네요. 하지만 여성의 숫자가 많아서 그런지 축복 매칭 자리를 가도 맨날 거절만 당하지 연락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내 스스로가 쓰레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GTGY에서 축복 교육 중에 하나인 하이눈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강사님께서는 자유란 정말 안 좋은 거라고 하시면서 나중에 상대를 위해서도 상대가 생겼어도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더라고요. 우리들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사랑을 원리보다 강하게 만들어주신 것은 하늘 부모님의 책임도 있으시잖아요. 그렇다고 주변 친구들처럼 색파를 만들 수도 없고 자기가 혼자 하는 사랑이고 하면서도 상상할 수 있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축복 전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는 생각을 저도 해요. 하지만 성욕이 강하게 태어난 것은 저의 잘못이 아니고 참으려고 운동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도 사랑하고 싶다는 저의 마음은 잘못된 것이 아니기에 굳이 죄책감 가지면서 억누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길 바라며 축복 정성 중 하나로 섹스하고 싶어라는 충동을 억누르며 열심히 혼자 사랑 중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학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AV, 야동도 많이 보고 있어요. 다만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은 남성 중심, 여성 중심으로 되어 있는 영상들이 많기에 제가 원하는, 하늘부모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부부관계를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에게 하늘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부부관계를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냐고 여쭈어 봤더니 벌써 알려고 하지 말라고 싸대기를 맞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축복 전이기에 오히려 더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참에 성욕 조절을 위한 자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성스러운 부부관계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고 중간중간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해야 더 좋을지,
어떻게 끝을 맺어야 특히 서로 절정을 느끼기 위한 테크닉이나 건강한 성생활을 할 수 있는 약품 혹은 성인용품 같은 유용한 내용에 대해서 잘 알려주셨으면 해요. 또 20대 초반의 축복 과정을 위해서 임신을 아직 하면 안 되는 여자, 남자분들을 위한 피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요. 우리 교회 축복 과정 선배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제 질문에 대해서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저도 어서 빨리 사랑하는 남편과 행복한 부부 관계를 하고 싶네요. 처음은 서툴러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 또한 서로를 맞춰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니까 저는 서로를 위해 노력한다는 그 마음 자체로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섹스라는 단어를 정말 싫어합니다. 마치 내 남편, 내 아내 이외에 아무 사람과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의미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질문에 답변해 주실 때 섹스한다라는 말보다는 부부관계를 한다는 말로 고쳐서 말씀해 주셨으면 해요. 라고 하시는 질문을 저희 2주 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좀 답변을 드렸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부부 간의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관계만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답변을 드렸었고, 또한, 이날 이제 나 다뤘었던 하이눈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의 강사분께 이 질문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를 붙여넣기를 해서 의뢰를 드렸고 답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같이 좀 다루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청년분들도 계시지만 부모님 세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섹파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흔히 사회에서 얘기하는 섹스 파트너라 그러는데요. 서로 간에 서로에 대한 어떤 책임의 관계라기보단 섹스할 때만 서로의 파트너의 관계를 맺는 그 외에는 서로 건드리지 않는 그런 이제 성욕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파트너 관계를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점이 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시기에 우리 선배님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이런 질문을 이해하시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말 좀 우선은 이렇게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솔직하게 하나하나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또 어느 한편으로 되게 감사드리고 또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계시고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내용으로 어쨌든 그 과정에 노력하는 과정 자체를 어찌됐든 전 응원하고 싶고 그 문제가 잘 해결되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저희를 실제로 찾아와서 저희 부부랑 같이 이야기 나누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 실제로 같이 말씀드리는 게 대면으로 말씀드리는 게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혹시나 괜찮으시다면 직접 연락 주시고 찾아오시는 것도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에 대한 답을 주신 분들의 내용을 가지고 이 시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요 질문들을 여러 명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보내보고 이거에 대한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답을 주셔가지고 제가 좀 대신해서 답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경우 축복을 받은 입장에서 순결을 지키라는 말은 배우자를 온전히 사랑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지켜야만 하는 족쇄가 아니라 자식이 행복하길 바라는 부모님의 당부였다는 것을 느낀다. 그런 관점에서 혼전 순결을 지켰다는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통일교에서 이야기하는 축복 전 혼전 순결은 무엇이며 왜 필요한 것일까? 축복 결혼하기 전에 순결을 지키라는 말은 하늘 부모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하늘 부모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오로지 한 사람을 절대 유일 불변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몸 마음의 상태를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육체적인 순결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순결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나 또한 성욕이 왕성해서 초등학생 때 좋아하는 남자아이가 생긴 이후로 그를 상대로 자위를 해왔다. 자위를 할 때 상상 속에 상대가 없다고 하지만 정말 상대가 없는 것이 확실한가? 적어도 나는 상상의 상대가 있었다. 나는 좋아하는 그 친구를 7년간 마음에 품고 자위를 했는데 고2가 된 어느 날 그 남자아이를 과외 시간에
그 친구를 대면하고 너무나도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내가 그 아이를 함부로 마음에 품고 내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난 그날부터 그를 상상의 상대로 한 자유행위를 멈췄다. 한국 에이즈 퇴치 연맹이라는 기관에 우리 교회 축복가정 식구님이 사무총장을 하고 계셨는데 그 남자분의 말씀은 자위가 근육을 단련하듯이 자신의 성감대를 찾고 개발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하셨다. 그러나 같은 자위에 대해서 순결학과 교수님이신 문상희 교수님께서는 자위가 안 좋은 이유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위는 상대를 필요로 한다는 것. 두 번째는 자위는 자신만의 성욕 스타일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은 부부가 서로 개발하는 것인데 혼자서 이제 자위를 많이 하게 되면 자신만의 스타일이 생겨서 그대로 해주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 자위는 나쁜 거라고 말하기보다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위를 통해서 자신의 성감대를 찾고 개발하고 혼자서 성욕구를 풀거나 외로움을 달랠 수 있겠지만 어딘가 떳떳하지 못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그것이 하늘 부모님의 인간의 성기관을 부부 사랑을 하기 위해 만드셨는데 혼자 푸는 것이 온전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고요. 또한 축복 이후의 자유에 대해서 말하자면 부부관계에서 만족을 못할 때 자유로 풀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유는 부부관계의 성관계 친밀감을 방해하게 될 수도 있고 자유는 혼자만의 방식과 스타일로 오르가즘에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사적인 행동인데 실제 부부관계는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 서로에게 진심을 다해 노력하고 배려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이다. 자유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 자신의 성감대를 자극하는 행위이지만 부부관계는 상대의 만족을 위해 상대의 성감대에 대해서 대화하고 연구하고 기쁘게 해주는 행위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상대의 기쁨을 위했을 때 나 또한 기쁨을 느끼게 된다. 내가 받은 사랑만큼 상대방에게 잘해주고 돌려주고 싶은 것이 마음의 과정이고 축복 이후 부부관계에서 자유행위를 가져오게 되면 서로를 통해 만족하려고 하기보다 도구나 음란물에 집착하게 되고 상대에게는 불만족을 품고 두 사람 사이에 그림자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지금 이제 질문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정죄하거나 단죄하기 위한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질문하신 분의 이러한 고민이나 이런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제안하는 과정 속에 이런 답을 드린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혹시나 기분이 나쁘시더라도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같이 함께 고민하는 과정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병주라는 그 플라워 산부인과 원장님께서 자위행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쓰셨던 또 하나의 칼럼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뭐 여러분들 검색해 보셔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가볍게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위행위의 양날의 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위행위는 성적 긴장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부부관계의 복병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한다. 남자의 경우 성적으로 시각적인 자극에 예민하기 때문에 뭔가를 보면서 자위행위하는 것을 즐기게 되고 이때 보는 것이 포르노라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포르노를 보다 보면 처음에는 수위가 낮은 장면에 금방 흥분하지만 그 다음에는 그냥 평범한 장면으로는 흥분이 되지 않고 보다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포르노에 중독되어 헤어나오기 힘들게 되고 아내와의 성관계는 물 건너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답변 주신 분께서 들으신 간증에 의하면 포르노에 많이 노출되게 되면 그 배우들이 사실 몸이 얼마나 좋아요. 그 몸을 보고 이제 아내의 몸과 비교하고 아내 또한 마찬가지겠죠. 남자의 몸을 비교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몸을 사랑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여성도 자위도구를 사용해서 혼자 계속 풀다 보면 그 남편의 전이, 애무에 아무런 느낌이 없게 될 수도 있죠.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자극의 역치라고 하는 게 있죠. 자극의 역치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자극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지속되고 일정한 자극이 반복되다 보면 역치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그 자극 또한 반복되면 그 자극이 약해지기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더욱더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이 아까 질문 주신 분께서도 여러 가지 질문 주셨는데
그러한 내용들처럼 다양한 시도를 하는 그 과정이 정말 부부간의 둘만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더욱더 아름답고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이 자기 도구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자꾸 해결하다 보면은 자극의 역치가 꾸준히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축복받기 전까지 그 자극의 역치가 너무 올라가 있게 되면 이 처음 관계를 해보는 상대방과의 그 관계 속에서는 쉽지 않겠지 않느냐. 물론 이제 질문 주신 분께서는 그 과정 또한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셔서, 사실 그 말씀 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특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그 가지고 계신 마음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걱정도 좀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병주 원장님께 상담을 요청한 여성이 자신이 불감증인 것 같다며 내원했다고 합니다.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했고 지금도 관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상하게도 남편의 애무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담해보니 결혼 전에 그녀는 혼자서도 자위를 해서 곧잘 느끼는 여성인데, 결혼 후 전혀 느낄 수 없었던 이유는 자위도구 때문이라고 해요. 싱글 시절에 사용한 도구에 강한 자극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 부드러운 남편의 손길에는 전혀 자극을 느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자위 행위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면서도 부부 생활에서도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면 자유행위를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힘들고 외로운 기분을 반전시키기 위해 혹은 부부의 성문제 해결을 미루고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유행위를 한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절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네, 이병주 원장님의 칼럼을 잠깐 짧게 읽어보았고요. 앞서 이제 질문하셨던 내용처럼 어떻게 이제 부부간에 더 서로가 오르가즘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까라고 말씀해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2주 전에 저희가 드렸던 답변 또한, 이 부부관계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가 굉장히 내적 친밀감이라고 하는 우린 표현을 쓰는데요. 서로가 이제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갖게 되는 그 관계 속에서의 대화, 뭐 단순히 어떤 그 19금의 어떤 야한 어떤 음란한 대화를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 관계 속에서 어떤 부분이 나는 더 좋다든지 어떤 부분은 원치 않는다든지라고 하는 그런 솔직한 대화들이 이후에 더 관계에도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고, 더더욱이나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동받았던 선배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2주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예전에 제가 학사장 하던 시절에 학사장을 먼저 하고 있었던 선배님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이제 당시 미혼이었고 싱글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축복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고, 저도 당시 나이가 이제 2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빨리 축복받고 빨리 가정 출발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죠. 왜냐면 우리는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참아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선배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루는 자기가 이제 자신의 부모님하고 싸워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집안에 막 물건을 다 때려 부쉈대요. 그 형님도 성질이 어마어마하시죠. 근데 이제 그 부수고 나서 자기가 이제 축복받고 살고 있는 그 이제 살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대상분이 방에 들어와서 그 모습을 보면서 있을 때 그 선배님은 그렇게 생각했대요. 아, 이 축복 정리되겠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니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상대방이 누구누구 씨 손 괜찮아요? 몸 어디 상한 데 없어요? 라고 하는 질문을 이렇게 해주셨을 때, 걱정과 위로의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정말 너무나도 나 이 사람하고 평생 사랑하고 싶다,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큰 어떤 그 감동을 느끼고, 또 그런 아내하고의 신뢰관계가 물론 이제 그 하나만은 아니겠죠.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내용을 통해서 그 형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부부간의 성관계도 물론 큰 쾌락이지만 그 아내와 안고 있는 포옹하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나한테는 너무나도 큰 자극이고 너무나도 큰 쾌락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걸 듣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부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그 성적 자극에 치우쳐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스스로가 좀 해봤던
그런 경험이 좀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더 이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드린 대로 음란물은 실제 부부관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음란물은 배우자의 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란물이 더 자극적이기 때문에 실제 자신의 부인을 떠올리는 것 대신 음란물 속 상대를 떠올리고 흥분하게 된다면 그것은 부부에게 매우 슬픈 일입니다. 오히려 연극적인 요소에 비해 부부관계가 무미건조하게 느껴진다면 안 보는 것이 좋을 거라고 제안하고 계시고요. 남성 중심의 포르노는 그렇게 해야 여성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성이 나쁘게 느낄 수도 남성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통해 상대가 원하는 것을 맞춰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물론 질문 주신 분께서도 남성 중심, 여성 중심 포르노에 대해서 비판하신 내용들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질문 주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고 계시는 다른 분들께도 아마 전체 앞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꼭 넓혀서 말씀드린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상대와 정말 깊은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를 위해서는 먼저 인격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성관계 시간에만 만족스럽게 하는 것이 만족스러운 성관계가 아니고 축복 이후 모든 순간순간에 서로 사랑과 존경으로 대하면서 친밀감과 신뢰감을 쌓은 뒤에 하는 성관계가 정말 만족스러운 성관계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 선배님들한테 들은 간증 중에 하나인데요. 그 좀 맥가정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이제 선배님 축복 가정 선배님들이 당시에는 이제 축복 날만 너무나도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이제 아버님께 축복받은 그 당일날 이제 남자분들이 이제 너는 내 아내니까 관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로 당일날 이제 부부 관계를 맺게 됐는데 당시에 많은 그 축복받은 동기의 여성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마치 강간을 당하는 기분이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성관계를 해도 된다는 동의라고 이해하시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그 부부 간의 신뢰, 친밀감, 내적 친밀감이 쌓이고 난 상태에서 특히 저는 이제 남성의 입장이다 보니까 남성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여성하고의 관계 속에서는 마음이 열리는 만큼 스킨십에 몸도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 내적 친밀감이 쌓여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이 내외적인 폭력의 행위로 상대방을 느껴질 수도 있다는 점이 좀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하는 답을 좀 드리고 싶고요. 부부관계는 정말 행복하고 황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참된 인격자가 되는 것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육체적으로 오르가즘에 다다르는 만족스러운 부부관계 이후에도 서로 몸의 욕구만 해소한 것 같은 텅 빈 마음이 드는 것을 느끼게 될 거라고 합니다. 정말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를 원한다면 참된 인격자가 되고 몸, 마음도 건강하게 잘 관리하고 내 주장만, 내 스타일만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인격을 갖춰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 된 부부의 부부관계는 정말 더 행복하고 멋진 것이 될 것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몸에 만족하지 못하면 자기 안에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상대에게 기쁨을 주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전인격적인 행위와 나눔이며 그 사람의 모든 성격과 인격이 묻어나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들처럼 물론 이제 우리가 참된 인격자가 된다는 게 쉬운 건 절대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부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 우리가 성관계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지만 하나 이 내용을 빗대어서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제 같이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의 영향력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상대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이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성관계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게 된다면 어쩌면 나의 욕구의 충족만을 위한 행위가 아닌 상대방과의 같이 맞춰 나가는 그런 과정의 내용이 어쩌면 이 전인격적인 내용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이눈 교육 영상 중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공유를 드릴게요. 결혼 전의 자위 행위는 자신을 위로하는 행위이지만
결혼 후에도 그런 순간은 온다고 합니다. 자위에게 있어서 자위는 피하려고 하는 행동이었고 그 이유는 자위가 이기적인 성관계로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위를 할 때 자기 스스로의 욕구 충족을 생각하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혼자 하는 개인적인 행동이고 자기 자신에만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관계는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의 좋은 성관계는 그리고 성스러운 성관계는 상대방을 생각하고 최대한의 기쁨을 주는 것이며 최대한의 만족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커플은 만약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결혼 전에 자위를 했었다면 대부분의 경우 자위는 극복하는 방법이었을 것이다. 결혼 후에도 외로움과 허전함, 불안함을 견디는 방법으로 자위를 하고 정당화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 서로가 피곤할 때나 집을 비울 때 등등. 우리가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습관들이 결혼 후에도 나타날 수도 있죠. 예, 나타날 수도 있죠. 그리고 그런 습관들이 바로 자동적으로는 관리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 성관계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심정과 결혼 생활에서 성격을 성장시키는 방법이다. 서로를 위해서 참고 견디는 걸 경험하는 것이고 양보하고 인내함을 경험하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하이눈 교육 영상 중에 일부분 타이핑한 내용을 좀 공유 드렸고요. 다 끝났네요. 죄송합니다. 네, 좀 더 읽을게요. 필요한다면 우리의 배우자를 우선에 두는 것도 방법이다. 부부관계에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을 풀기 위한 좋은 동기가 되기도 한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그냥 잠자리에 들거나 화장실에서 자위를 하는 게 아니고요. 결혼한 커플에게 자위는 정말 위험하다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자위는 여러분의 성적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주 소중한 여러분의 배우자와 연결시켜줄 소중한 에너지를요.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남편과 아내를 하나 되기 위해 창조하셨고 축복에 있어서 성관계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아주 멋진 선물이다. 기쁨을 느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할 때 함께 느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당신이 얼마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 에너지가 몇 배로 번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힘은 인생의 어려움이나 실망감을 극복하도록 합니다. 좋은 성관계를 하고 나면 그 어떤 것도 당신을 우울하게 하지 못한다. 정말 큰 가치가 있다라고 하이눈 영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 질문 주신 내용은 이제 축복받기 전에 자위에 대한 내용이었지만 좀 더 전체적으로 축복받고 난 이후에 자위에 대한 내용까지도 좀 다루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그 질문을 가지고 이제 하이눈 강사님께도 다 질문 드렸던 답변을 좀 받았는데 조금 이제 남성 중심한 좀 내용이긴 하지만 일단 답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이것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눈 강사 이제 우야마 쌤이 그리고 최이규 부부신데요. 예, 저랑 이제 친구입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그대로 보내드렸던 내용에 대한 답인데요. 자위를 하면 오히려 건강에 좋다는 말을 인터넷에서 많이 봤어요. 이 질문은 강의가 끝나고 나면 항상 받는 질문입니다. 자위를 하지 않으면 건강에 나쁘다. 오히려 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 이러한 믿음은 인간의 성욕은 분출해야만 하는 것이고 배출되어야만 한다라는 관점에서 분출되지 않으면 폭발하게 되고 그 폭발의 방향은 부정적으로 배출된다라고 믿도록 합니다. 이런 성욕의 관점은 성폭력도 멈출 수 없고 참아왔던 성욕의 폭발로 어쩔 수 없는 행위로 만들어버리곤 합니다. 2010년부터 의학계에서 새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정을 하는 것은 건강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모든 사정이 건강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성의학 저널에서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위행위와 성관계를 구분해서 연구하기 시작했고 잦은 자위행위에서 나타나는 성관계의 사정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이점도 없을 뿐더러 부정적인 연관성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남성이 자위를 더 많이 할수록 전립선 이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 발기부전에서 회복할 능력이 낮은 경향이 나타나며 우울증 증세를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는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 없으며 자위를 통해 정액을 배출하지 않더라도 몽정이라는 자연적으로 배출을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순결을 지키고 내 미래에 축복받을 대상 주체를 위해서
순결을 지키고 하는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 그 마음과 그 과정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가시는 내용은 굉장히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또 격려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얼마나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선배들의 염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셨던 분들의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점을 또 참고하시고요. 2주 전에 제가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순결이 단순히 지켜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미래의 내 배우자를 위해서 간직해야 될 하나의 선물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사고방식이 아닐까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2주 전과 이번 주에는 또 이렇게 다양한 분들의 답변을 통해서 답변을 드려봤는데요. 어, 모든 내용이 다 만족스러우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혹시나 이러한 내용으로 해결되지 않는 궁금증이 또 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직접 연락 주시고 찾아오시는 것도 정말 큰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고 혹시나 찾아오는 게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다시 한번 그 오픈 채팅방이나 구글 시트를 통해서 질문을 넣어주시면 저희 다시 한번 답을 좀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에 대한 답변은 여기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번에 시간이 이제 많지 않아서 죄송하게도 제가 좀 다음에 하자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기다리시던 분께는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질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하고 싶지만 아이는 가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연애만 하는 사랑은 타락이라고 보니 게다가 축복은 곧 아이까지 낳아야 한다는 건데 저는 나를 사랑해줄 상대만 있으면 되었지 아이까지는 너무 벅차요. 돈이 아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축복을 깨고 남녀 간의 사랑은 포기해야 할까요? 이런 면에서는 동성 간의 사랑이 책임 못 질 사랑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남녀 간의 사랑만큼은 아니겠지만 저는 너무 마음이 약해서 아이가 나의 영향으로 정신건강이 나빠지길 바라지도 않기에 무엇보다 저도 태어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것은 아이가 커서 나에게 나를 왜 태어나게 했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임신 테스트기를 확인하는 것도 무서워요. 그냥 질만 남고 자궁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생리통 때문에 매달 고생하는 것도 스트레스 받는데 그래서 여자아이라면 무조건 낙태하려고요. 한국 사회는 여자로 태어나면 여러모로 남성보다는 불리해서 또한 우리 교회는 임신이나 출산에 관해서 특히 여성에게 희생이 강요되는 것들이 많아서 여자아이는 안 낳고 싶어요. 애초에 성별이 무엇이든 임신되면 지울 거라서 상관은 없지만 이라고 이제 여기까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내용을 사실 우리가 어디서 다루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은 굉장히 또 무겁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질문인데요. 음,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이런 질문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저는 일단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출산이라고 하는 것도 뭐 아이를 낳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뭐 강요된다라고 하는 이제 물론 우리 안에 그런 문화권이 조금은 이제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앞서 1번 질문에 대한 답을 했었던 내용처럼 결국에 이 모든 것에 대한 선택은 본인의 선택이 당연히 본인의 결심과 선택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문화권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 가정연합이 가정이 중요하고 또 이제 가정연합 마크처럼 아이를 4명 낳고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참 가정의 모습을 이상적으로 그려나가는 모습이 있는데 지금 질문 주신 분께서는 아직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본인이 공감하거나 동의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고 또 질문 주셨던 내용들을 바라보게 되면 사실 어느 한편에는 굉장히 또 질문 주신 분이 좀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정신 건강이 나빠지길 바라지 않는다는 점이나 아이가 커서 나에게 나를 왜 태어나게 했냐는 말을 질문하시는 내용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좀 감히 어깨 넘어 좀 감히 좀 어, 과한
제가 추측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면 이 질문 주신 분께서 많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 아닐까,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크신 성장하신 과정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좀 많이 되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참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게 정말 녹록지 않았겠다.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오셨구나라는 또 생각이 좀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세상에는 이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세상에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 말로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알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주변에서 그렇게 막 마라탕이 맛있다, 막 마라탕 막 중독돼가지고 매일같이 마라탕을 시켜 먹는 친구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마라탕이 막 뭐 어떤 맛이고 막 얘기하지만 정작 제가 제 입에 대보고 그 얼얼함을 느껴보고 그 향을 느껴보기 전까지는, 그 전까지 들었던 설명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직접 먹어봐야 되겠구나. 어쩌면 그런 것처럼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정말 강력한 경험 중에 하나가 출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출산을 경험하면서, 물론 이제 엄마의 입장에서는 뱃속에 아이가 잉태되고 움직이고 발로 차고 뭔가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그 아빠라고 하는 입장에서의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이제 제가 좀 무심한 아빠라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 출산 당시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그 양수로 가득 찬 얼굴을 이 흡입기로 쑥 빨아들이고 나서 코가 뚫리고 입이 뚫렸을 때, 그때 처음으로 울음소리를 뱉거든요. 그때 저는 이제, 아, 내가 진짜 아빠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그 눈물이라는 것은 감정의 어쩌면 폭발이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것들로도 대체할 수 없는 기쁨의 형태가 바로 출산이 아닐까 라고 한 좀 개인적인 느낌을 좀 가져봤다. 지금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에서도 뭐 결혼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밈처럼 이제 하지 마, 뭐 이제 뭐 그냥 뭐 하면서 막 이제 막 쌍욕하는 뭐 그런 밈도 좀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하나의 밈과 문화가 깔리고 있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두려움, 또 이제 너무 결혼 생활이 어렵다는 많은 이야기들이 또 들리다 보니까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생기고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개인적인 걱정도 좀 되고요. 물론 이제 이런 내용들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문 주신 분께서 이 토대로 봤을 때 아마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온전치 받지 못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참 염려와 걱정이 좀 되는데요. 사실 뭐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공직을 하고 또 YSP 회장의 입장에서 서 있습니다만은, 저도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에 있어서 이렇게 온전히 받은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부른 소리라고 들으실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아버지하고 정말 대화다운 대화를 해본 경험이 22살 때입니다. 22살 이전에는 아버지랑 대화를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대화는 뭐였냐면, 정국진 이렇게 부르면 제가 가요. 그러면 맞는 날이었어요, 그날은. 예, 그런 형태의 아버지하고 대화는 있었지만 아빠로서 뭐 저랑 어떤 대화가 있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혼나기만 하고 일방적으로 훈육을 받는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또 제 나이 또래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세대 축복가정 부모님들은 대부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 나중에 이제 저도 알게 된 것은, 저희 아버지가 8살 땐가 6살 땐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때도 뭐 축복가정은 아니시니까 그때 당시에는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저 같은 경우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 머릿속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인식이라고 하는 걸 하기 시작하기 전에 전부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몰라요.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도 잘 모르겠고 정말 죄송하게도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성함까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이제 뭐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아버지를 일찍 여의시다 보니까 아, 그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걸 처음 해본 적이 없어서 아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모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의 가장 그 큰 형, 가장 큰 형님 되시는 큰 아버지가 아버지를 키우셨는데 그 키우시는 방법이 언제나 매를 많이 드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생을 맨날 이게 때리신 거죠. 공부해라 뭐 해라 하면서. 그러고 나서 저희 아버지는 공부를 또 나름 되게 열심히 하시고 뭐 단국대학교 영어학과를 가셨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시대 그 대학이 얼마나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그래도 잘 컸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스스로. 그래서 맞아야 잘 큰다 라고 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어쩌면 저를 잘 키우려고 때리셨겠죠. 물론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때린 것도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저는 많이 맞고 자랐는데 저희 어머니께 들어보더라도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가족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되게 서운함을 많이 갖고 계셔요. 근데 그런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릴 때는 사실 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되게 많았는데 막 그렇죠. 왜 하필 이런 가정에 태어났고 왜 하필 그 주류 종교가 아닌 통일교라고 하는 종교를 다니고 있는 가정에 내가 이세로 태어났고 왜 다른 교회는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가 없는 교회에 우리 아버지는 목회를 하셨거든요. 왜 이런 교회 목회를 하시고 계신 걸까? 그렇게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제가 나이가 30줄에 가까워졌을 때 제 바로 밑에 있는 남동생하고 대화를 했는데요. 한번 그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어쩌면 우리는 아버지가 이렇게 과정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더 배우자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이게 좀 극과 극은 통한다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제 뽀뽀 한번 제대로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뭐 축복 가정이 뭐 그런 거냐, 막 이런 표현보다는 나는 미래의 내 아내한테 잘해야지.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해주고 스킨십도 많이 해줘야 되겠다. 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녀로 성장하는 과정이 어쩌면 그런 환경에서 컸기 때문에 가져왔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가정생활, 축복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거꾸로 다시 이제 이 상황에서 되돌아봤을 때는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도 할 수 있게 되는 그 과거의 어떤 억울함을 우리는 이제 이런 표현을 쓰죠. 승리라고 이제 좀 표현합니다만 그런 어려울 때, 어릴 때의 어려움을 그렇게 승리할 수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질문 1번 질문과 2번 질문에 대한 내용을 바라보면서 좀 느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두 글자, 이 사랑, 러브, 어쩌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한 많은 고찰과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 1번과 2번의 질문에 대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이 제가 좀 넘겨짚는 느낌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랑 이꼬르 성관계로만 표현하고 계시는 느낌으로 많이 들어요.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근데 요즘 젊은 청년들을 보게 되면 그 시대가 좀 그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것이 좀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부부간의 육체 관계라고 하는 것만이 사랑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이제 외모도 나이 들어가면 당연히 늙어가겠죠, 우리도. 주름이 생길 것이고, 이제 육신은 점점 처질 것이고, 체력과 육체 또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볼품 없어질 건데, 그러면 사랑은 자연스럽게 식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부부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성관계라고 하는 건 나이 먹고 이제 점점 더 성관계라고 하는 게 어려워지면,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사회에서 보더라도 황혼 이혼이라는 게 늘어나고 있다는데, 그러면 이게 하나의 공식이 돼버리는 거죠, 이제. 뭐 사랑해서 만났지만 거의 더 이상 서로 관계할 수 없기 때문에 헤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뭐 애를 키울 만큼 키웠으니까 서로 헤어지자라고 하는 황혼 이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현실에 그저 순응하고 살아가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좀 되네요. 혹시 여기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세상 어떤 누구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제 누군가와 부부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상대방을 사랑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만큼 큰 축복이 또 큰 그런 아름다움이 없다는 것을 아마 다들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 남녀 간에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나가는 그 내용이 단순히 어떤 성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의 신뢰와 부부간의 사랑, 그 부부간의 배려라고 하는 것이 기본의 바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하신 분께서는 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면, 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만나면 되는데 아이까지 너무 벅차다라는 말씀도 해주시고 하는데, 어쩌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책임이라고 하는 게 동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미래를 또 응원해주고 상대방에 대한 책임도 같이 지는 것인데, 어쩌면 이 질문해주신 분께서 이 사랑해줄 상대만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 나에게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좀 쓰고 계시지 않을까. 사랑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나 또한 상대를 또 사랑해줄 수 있고 또 서로 간의 신뢰관계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제 돈이 아이 입에 쏟아져 나오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길래 뭐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지금 새 아이의 아빠가 된 입장에서 좀 몇 가지 자료를 좀 첨부를 해봤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제 저는 전주에 살고 있으니까 전주에서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이런 지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살고 계시는 지역의 시청이나 군청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 복지라고 하는 정보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 오른쪽 위에 분야별 정보를 들어가셔서 여성가족 다문화, 출산 장려 뭐 이런 내용들 보시게 되면 이 하나하나 자잘자잘한 내용들이 나오고, 뭐 꼭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한눈에 보고 싶으시다면 아이사랑이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은 출산 지원금이라고 하는 이 포인트가 있어요. 뭐 메뉴가 있어요. 이 메뉴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검색하시면 출산 지원금 얼마를 주는지도 이제 좀 나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저출산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출산 지원금을 통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형태가 좀 여러 형태로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전라남도의 한 지역, 제 친구가 이제 영광에서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영광을 하나의 예시로 좀 가져와 봤거든요. 예, 전라남도 양육비 지원은, 그러니까 도 차원의 지원은 한 명당 3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 방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아까 여기서 제가 검색한 겁니다. 영광으로.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군 차원에서의 지원은 첫째 아이를 낳게 되면 500만 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는 1,200만 원, 셋째 아이부터 다섯째 아이까지 3천만 원. 그리고 여섯째 이상은 3,500만 원의 이런 아이를 낳고 잘 기를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해서, 물론 이제 뭐 그 정도 돈 준다고 뭐 애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냐 뭐 이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이제 돈에 대한 이야기만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제 또 임신을 하게 되면 정부 차원의 임신 바우처라고 하는 걸 또 줍니다. 그 이제 임신하고 이제 여러 가지 검사도 하시고 뭐 한 달에 한 번, 몇 주에 한 번씩 이제 산부인과 가서 산모가 검사를 맡아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임신 바우처를 통해서 거의 전액을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출산할 때 뭐 어떤 몇 인실을 쓰느냐 혹은 어느 정도의 레벨의 좀 그 보호나 어떤 복지를 받고 싶냐에 따라 금액이 좀 추가되기도 하지만, 아마 거의 최저 수준으로만 간다면 사실 임신 바우처만으로도 해결이 어느 정도 가능한 지원이 나오고 있고요. 또 저희는 셋째 아이까지 있다 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 아이에 대한 기저귀 값도 정부 지원 기저귀 바우처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 지원받고 있습니다. 기저귀의 값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다 지원받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한 양육비 또 이런 출산 지원금들을 통해서 분유값이나 이런 내용도 상당수 많이 지원이 되고요. 또 혹시나 평소에 관계 맺고 계신 우리 축복가정 안에 선배님들이 또 계시다면은 다양하게 또 선배님들 입장에서도 또 후배들이 또 아이 낳고 그러면 또 많이 또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들이 또 있기 때문에 많이 또 지원해 주시기도 하는 경험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2022년 여기 사이트는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이라고 하는 오피셜 사이트입니다. 제가 이제 찌라시 긁어온 거 아니고요. 오피셜 사이트에서 2022년부터 영아 수당이 월 30만 원에서 향후 50만 원까지 이렇게 앞으로 돈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찌됐든 아이가 돈을 뭐 이렇게 가져오는 거냐라고 했을 때 앞으로는 이 저출산에 대해서 너무 금전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도 이걸로 부족하다 더 주장하고 싶은 내용들도 당연히 있지만 또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들도 있고 또 청와대 청원들 보게 되면 굉장히 그 주장들도 되게 많아요. 네, 거기서 이제 동의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저도 이제 같이 동의를 누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첫째 아이, 둘째 아이가 지금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정부 지원으로 어린이집 이용비가 저희는 무료입니다. 돈을 내지 않고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것이 정부 지원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라는 점. 또 이제 또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면 또 예쁜 옷 사주고 싶고 좋은 유모차 또 주고 싶고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돈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최근에 여러분들 인터넷 그 쇼핑몰 중에 2위로 올라온 데가 당근 마켓이죠. 당근 마켓이 그만큼 최근에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아졌는데 요즘에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한 명만 낳고 이제 그만 낳는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그 아이 한 명에게 다양하고 좋은 경험을 시켜주고 싶어서 많은 부모들이 되게 비싼 육아용품을 쓰고 또 이제 아이 한 명 키우고 나서 이제 이게 쓸모가 없어지니까 특히 아이들은 이제 장난감 주고 키우다 보면 한 달도 안 돼서 금방 질려버려요. 그 장난감에 대해서. 그래서 물론 렌탈 시스템도 있어요. 장난감 한 달마다 바꿔주기도 하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물품들이 되게 당근에 싸게 나오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85만 원짜리 유모차였나? 그게 당근마켓에 5만 원에 나와가지고 싸게 샀는데요. 저희가 이제 바빠가지고 못 가져가니까 빨리 가져가라고 귀찮아 죽겠다고 막 그러면서 나중에는 갖다 주시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요즘에는 또 우리가 정말 마음만 먹으면 많은 또 여러 가지 지원도 받을 수 있는 내용들도 좀 있지 않는가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만 했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물론 이제 출산이라고 하는 것이 혹은 이제 아이를 가지고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또 누군가를 책임지고 살아간다는 거. 근데 어쩌면 그것보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책임지고 내가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죄송하지만 질문 주신 분께서는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먼저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갖고 계신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민들을 많이 이야기 나누시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담사를 만나시든 아니면 혹시 좀 심각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정신과를 한번 방문해 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좋은 일과 병은 널리 알려라라고 하는 옛말이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지금 상황이 좀 어렵다면 널리 알려서 해결책을 빨리 찾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의 기쁨이라는 것은 다시 어떤 걸로도 대체할 수 없는 큰 기쁨이기에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하나의 카드뉴스 같은 게 있길래 한번 퍼왔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나에게 살면서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주저하지 않고 난 아이를 낳고 기른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결혼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나는 평범한 엄마는 절대 되지 않을 거라고. 아이 때문에 내 인생 포기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다. 첫 아이는 딸. 처음에는 이렇게 밥하고 아이만 키워야 하는 상황에 우울하기도 했었다. 그렇게 다짐하던 집에만 있는 엄마는 절대 절대 되지 않을 거라는 자리에 내가 있었다. 그런 내게 딸은 생글생글 웃어주었다. 내가 힘들면 안아주고 울어줬다. 그냥 내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았다. 그 어린아이가 말이다. 사랑한다. 내 마음의 햇살 같은 아이다. 둘째 아이는 아들. 우리 아들 처음 자전거 탄 날을 잊을 수가 없다. 저 멀리서 혼자 자전거를 처음 타고 엄마 하며 웃으며 다가왔다. 난 그때 처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수 있다는 말을 알게 되었다. 내 아들이 탄 자전거가 정말 눈에 들어와도 아프지 않을 것 같았다. 그때 내 마음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 나도 너를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단다. 주님의 음성. 난 그 자리에 앉아 펑펑 울고 말았다. 내가 주님에게 그런 존재였다니. 상상도 생각지도 못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다. 아, 주님이 나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아이는 내게 짐이 아닌 선물로 주신 것이구나. 난 오늘도
오늘 하루도 내 딸, 내 아들 사랑해 하며 하루를 마친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말한다. 엄마 딸, 엄마 아들로 와줘서 고마워, 사랑해. 그러면 아이들은 엄마 사랑해 라고 한다. 그 말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 나를 치료한다. 주님처럼.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예, 이사야 49장 15절의 이야기, 성경 구절까지 이렇게 이야기 나왔습니다. 예,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거 어쩌면 이 내용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보자면 하늘 부모님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이제 하늘 부모님이라고 부를 때 그 부모님 또한 마찬가지의 사랑을 가지고 계시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좀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출산의 기쁨을 똑같이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다만 모든 사람이 출산을 불행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시대적 배경이라고 하는 게 많이 요즘에는 부정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저도 이제 아이를 낳고 출산하고 길러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것이 어, 이 아이를 낳아 기르는 과정이 물론 절대로 매일같이 행복하기만 하고 기쁘지만은 않지만 이 과정 속에 느껴지는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이 모든 내용들이 육신의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귀결되기도 합니다. 요즘에야 그래도 천기저귀를 안 쓰고 막 이제 종이기저귀 이런 거 쓰면서 더 잘 나오니까. 그런데 요즘도 천기저귀 쓰시는 가정도 있습니다만 그거를 일일이 또 빨래하시고 삶으시고 그런 과정이 또 얼마나 또 힘들었을까. 분유를 또 타먹이는 게 얼마나 또 힘들었을까. 물론 이제 요즘 육아용품들이 굉장히 또 잘 나온 것도 있지만 나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고 나도 아직 부모라는 게 이게 크게 뭐 엄청 강하게 책임감으로 다가오는 내용이 아직까지는 너무 약한데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 부모님 또한 이런 과정을 겪었다라고 생각해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까지 자라는데 부모님의 고생이 분명히 있었구나. 음, 몸이 많이 힘드셨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쨌든 질문 주신 분께서 축복을 받으셨든 안 받으셨든 제가 이제 질문 내용 봤을 때는 받으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만 아직까지 좀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거나 정신 건강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다면 먼저 본인 문제를 같이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좀 찾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음, 네네. 그리고 예, 톨스토이 아까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톨스토이가 해주신 명언이 하나 있는데 요거 하나 좀 더 읽어볼게요. 혼자 생활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으며 생활을 하거나 한다면 단 한 가지 지켜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곧 인생을 가치 있게 살고자 원한다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이제 나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잘 맞는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사실은 그 사람은 나에게 많은 부분을 희생하고 맞춰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씀. 나 또한 상대방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서로가 서로 더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참부모님 말씀 한 구절도 혼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은 반드시 상대적 기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부간의 참된 사랑은 자기 부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중심 삼은 참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적인 참사랑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으로 자기 상대와 하나 되고자 할 때 절대적인 하나님의 참사랑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참 부부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품고 합일된 소망으로 미래 세계를 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잉태도 가문의 번창도 이 기대 위에서 됩니다. 부부의 참사랑이 생활 환경권을 넘어 하나님의 참사랑의 일치되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 궁극적인 소원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부부가 서로 이제 부부만을 위한 우리 둘만의 사랑을 만들어가는 것도 물론 어렵고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가정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가정이 아무리 행복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나는 이제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지 몰라도 우리 옆집에 맨날 접시 깨지는 소리 나고 맨날 아기 울고 있고 맨날 그 고함 소리가 들린다면 그 자리가 어떻게 행복한 자리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게 부부만을 위한 사랑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것이 집단 이기주의가 되고 지금 이제 이 세계 지금 현재 세계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국가 이기주의와도 같은 형태의 것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어느 한 가정도, 어느 한 사람도 하늘 부모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며 그 모든 사람들이 하늘 부모님 아래 천주 대가족, 인류 한 가족의 이상을 이루는 것만이 우리는 비로소 그때서야 지상 천국이라고 하는 게 완성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이상향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다는 그 목표가 거기에 있는 이유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 고통받고 있는 그 수많은 인민들, 그 국민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결론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 주신 분께도 분명히 하늘 부모님께서 많은 사랑 주시고 계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이런 질문을 통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요. 어려움 절대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같이 나누면서 해결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이제 바로 어제 저희 막내 셋째 아이의 봉헌식을 진행했습니다. 성전에서 이렇게 모시고 우리의 막내 아들을 귀한 아들로서 하늘 앞에 봉헌하면서 정말 이 아들이 정말 하늘 부모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받고 또 아름답게 성장해서 그 뜻과 꿈을 이뤄낼 수 있는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축복의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예복 입고 진행 이렇게 했는데요. 뭐 앞으로도 이런 어떤 행위적인 내용이나 이런 어떤 의례적인 내용보다도 이 한 명의 아이를 얼마나 우리가 또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내 새끼라고 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의 생명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께서 잉태해 주신 정말 귀한 생명으로 우리가 격상시켜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진다는 것이 저는 통일교의 가장 위대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그냥 인간, 약육강식이나 내가 더 강하고 누가 더 약하고의 그런 어떤 약과 강의 관계가 아니라 자식을 자식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볼 수 있는 그 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천부 인권의 자세를 갖추고 나가는 그 의식을 한 번이라도 리피트하는 것이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종교의 가장 중요한 의식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답변으로 이번 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3번 질문입니다. 워킹 홀리데이를 준비 중인데 혼자 가려니 걱정이 됩니다. 혼자 가서도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뭐 또 사실 죄송하게도 제가 이제 워킹 홀리데이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주제 넘은 이야기가 될까 봐 제가 좀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워킹 홀리데이 다녀오신 분들을 굉장히 좀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혹시나 여러 가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면 좀 찾아서 나중에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워킹 홀리데이에 대해서 이 이제 외교부에서 만든 사이트가 있는데 물론 이제 저보다 더 관심 많으시니까 찾아보셨겠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사이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좀 더 내려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동영상, 호주, 뉴질랜드에만 있는 프랜차이즈 뭐 이런 재밌는 영상과 더불어서 뉴질랜드 워킹 홀리데이 중 아플 땐 어떡하지라고 하는 내용이나 신문 십답 이런 내용들이 되게 여러분들에게 맞게 좀 재밌게 영상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정보를 좀 공유 드리고요. 또 어떻게 하면 혼자 가서도 잘할 수 있을까요?라고 했을 때 사실 사람은 어찌됐든 사람들과 소통하고 또 사회적 관계를 맺어나가는 사회적인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가는 것이 참 걱정되기도 합니다만은 또 가서도 많은 또 인간관계 또 형성하여 오시고 가서 또 영어도 많이 또 배워 오시고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꼭 안전하신 루트를 잘 골라서 가셨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그 호주에 이제 워킹 홀리데이 갔다 온 친구가 있어서 한번 물어봤더니 그 친구는 이제 워킹 홀리데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선교를 다녀온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교라고 하는 내용으로 가는 것이 질문하신 내용이 얼마나 이제 부합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일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아무래도 교회 일을 좀 하다 보니까 뭐
워킹 홀리데이의 목적만큼 그렇게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 내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제가 또 나중에 답변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 공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의 그런 경험을 워킹 홀리데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내용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지금 이제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오픈 채팅 카톡방이 있는데 오픈 채팅 카톡방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각자의 생각을 좀 답변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들어오셔서 본인의 생각이 있다면 그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또 답변을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이제 곧 있으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하지만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라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저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내용을 먼저 이제 오픈 채팅 카톡방을 통해 답변 주신 분이 있길래 먼저 그 내용을 한번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카톡방에 진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저 아닙니다. 전국 진이 아니고요. 어떤 저도 모르는 분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용이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먼저 이 내용으로부터 공유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직장에서 일하며 얻은 일, 노하우와 경력, 고민들, 새로운 일에 대한 설레임 및 걱정들을 조금이나마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익숙한 일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설레이기도 하면서 걱정이 되는 부분, 충분히 고구마님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저도 지금 그러니까요.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의미는 어찌 보면 도전을 의미하기도 하고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로 다가오기도 해요. 반대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 이런 일 해본 적 없고 처음인데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해보지 않은 일, 가보지 않은 일에 대한 이러한 싱숭생숭한 마음은 곧 새로운 일을 시작했을 때 마음가짐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넌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누구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걱정도 있고 혼란하기도 한답니다. 저도 그래요. 갓 대학교 졸업해서 몇 개월 동안 취준 때 입사 지원 넣고 자격증 따고 공부하고 서류 탈락 경험도 겪고 청년 지원금 받고 여러 경험을 쌓은 덕에 취준에 성공했어요. 입사해서 새내기인데 사회복지사로 시작할 때 경력도 없고 아무 경험도 없는데 여기는 텍스트로 다 모았습니다. 일일이 카톡방을 붙여넣기가 좀 어려워서 어떻게 처음부터 잘할 수 있겠어요? 경력 프로가 아닌 이상. 아마추어로 시작하는 동일 출발선상에 서는 순간 그때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첫 단추부터 신입으로 시작해서 점점 자신만의 노하우와 업무 익히고 실력 늘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신입을 지나 경력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처음부터 능력자가 될 수 없어요. 선배의 실질적인 직장 조언이랍니다. 처음에는 익숙치 않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새로운 업무도 익히고 불려다니고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고 사람 관계 때문에 속상하고 상사에게 모진 소리 듣고 스트레스도 받고 번아웃이 오기도 하고 퇴사 생각도 하고 여러 일들을 겪겠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성장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하고 배우고 익혀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고 업무를 익혀나가며 차츰차츰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배운 업무와 자신과 똑같은 상황에 처한 신입 후임이 오면 신입 시절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들을 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보다 신입을 선배로서 더 도와주고 싶고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새로운 일에 있어서 많은 걱정들이 많겠지만 고구마님이 질문 주신 분이 고구마라는 이름으로 오픈 채팅 카톡방에서도 질문 똑같이 올려주셨거든요.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고구마님이 새로운 일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조금씩 천천히 일해 나가시면서 모르는 거는 선배님들께 여쭙고 물어봐가며 역량을 높이다 보면 경력자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고구마님의 새로운 일을 현 직장 선배로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라고 하는 답을 주셨습니다. 오픈 채팅 카톡방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답변을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답변을 같이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내용에서 지금 이제 고구마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던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본인의 지금 답답한 심정을 고구마라고 하는 닉네임으로 대변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게 되는 것 같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신 이 진이라고 하시는 분처럼 저도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한 조직의 이제 장의 역할을 맡다 보니까
이제 신입으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에 대한 면접을 제가 보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신입 어떻게 보면 신입으로 들어온 사람한테 많은 것을 요구하는 조직은 사실 잘못된 조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입으로 뽑았을 때는 사실 그 사람을 교육시키고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뽑는 거지, 신입에게 오자마자 뭐 수학으로 따지면은 초등학교 1학년한테 뭐 미적분을 해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신입 사원한테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사장의 입장이나 혹은 이 입사하시게 되는 그 기관의 장은 신입사원한테 무엇을 바랄까라는 고민을 거꾸로도 좀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이제 새로운 일을 하신다는 게 신입이 아니라 경력직이실 수도 있겠지만 경력직의 입장으로 이제 이동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 경력직으로 이직을 하는 과정 속에 스카웃이 되셨던 아니면 면접을 새로 보셔서 들어오셨던 그 과정 속에서 이 질문하신 분을 뽑은 사람의 관점에서는 아마 바라시는 게 있지 않을까. 이제 그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나 중심이 아닌 좀 상대 중심으로 생각해보는 연습이죠.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신입사원급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자꾸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맨날 막 까이더래요. 막 그 모든 보고서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면서 맨날 막 빠꾸만 먹으니까 열받아가지고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거지 하다가 어느 한순간 갑자기 고민이 되기를, 나한테 이 일을 왜 시켰을까? 이 일을 통해서 뭘 하고 싶으신 걸까? 라고 하는 상대 중심의 고민을 좀 해봤다 그래요. 뭐 이사님께서는 이 보고서를 통해서 뭘 하려고 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물론 이제 한 번에 되진 않았겠죠.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 보고서를 작성했더니 그 분께서 보고받으시는 분께서 어 바로 나중에는 그 보고서를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경험을,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신입 뭐 새로 들어가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아마 저는 성실함을 많이 요구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람 관계, 같은 프로젝트 팀원들과 얼마나 잘 지내는지, 뭐, 뭐 출근 시간 지키는 거야 뭐 당연히 기본적인 내용들일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떤 기초 체력 같은 내용들이 아무래도 처음 오게 되면 쟤 누구야, 어디서 온 애야, 막 이런 서로가 눈치 보는 문화가 당연히 생기고, 반복되는 업무를 시행하다 보면은 일상생활에 새로운 자극이라고 하는 게 또 재미가 있다 보니까 남 얘기 많이 또 하게 되잖아요. 이번에 어디 팀에 누가 온대 막 이런 얘기하고 쟤 뭐 어디 출신이래 막 이런 얘기도 하겠지만 길게 보고 간다면 결국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사랑은 직단거리로 통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정성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고 좀 비난받을 수도 있겠지만 견디고 나가시다 보면 결국에 그 정말 그 질문하신 분의 진정성이라는 건 분명히 통할 것이고, 분명히 그 직장 안에서도 인정받는 날이 금방 올 것이다. 이 질문 주신 분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겠지만 이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청년이 되시고, 제가 이제 이 모든 프로그램을 출발하기 맨 처음 직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 속에 이러한 도전을 응원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들처럼 제가 드린 답변이 속 시원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자기만의 답변을 해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채팅 카톡방에 들어오세요. 카카오톡 프로필로만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익명으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제 이름만 쓰지 마세요. 가끔 누가 이제 제 이름으로 해가지고 막 답변 다는 것처럼 하는데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예, 익명으로 답변 달아주셔도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으니까요. 네네. 좀 많이 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자신의 좋은 방법이 있나요? 요즘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네요. 자신만의 해소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이런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사실 되게 큰 고민이었어요. 스트레스를 받는 건 느껴지는데 해결하는 건 잘 안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요? 뭐 해결하는 방법이 명확하게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저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게임을 몇 시간을 해도
게임 끝나고 나면 제가 열받아 있더라고요. 오히려 더 막. 예전에 막 리그 오브 레전드를 했는데 이 스트레스를 풀려고 했더니 막 응? 게임 안에서 패드립하고 그러니까 더 열받아가지고 이제 응? 게임 삭제했다가 다시 깔고 막 그런 일들도 있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법을 아는 것은 정말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물론 적당량이 필요하다는 말도 있지만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변화의 과정 속에 겪게 되는 뭐 예를 들면 마찰을 통해서 깎여 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하나의 스트레스라는 단어로 다 정리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스트레스에 대한 또 이제 또 답변을 해주신 그 지니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 또한 같이 공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자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을 거예요. 저는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았을 때나 사람 관계에서 힘들거나 개인적인 일로 스트레스 받았을 때 해소법은 조용한 명상 또 음악 듣기 드라이브를 나가요. 운전면허가 있으신가 보네요. 네. 맑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날, 직장에서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또는 기분 전환으로 경치 좋은 카페에 가서 드라이브도 하고 커피 한 잔 하며 취미, 풍경, 인증샷 사진 찍고 지인 모임 가지기 등 하루 일상을 기록하면 스트레스가 그간 쌓인 것들이 피로가 풀려요. 어우, 대단하시네요. 그런 거를 이제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풀리는 사람이다. 저는 차 안 드라이브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고 신나게 흥얼거린답니다. 맞아요. 차 안에서 노래 부르는 것은 나만의 공간이고, 예, 나만 듣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가끔 이제 실수로 차문 열어놓고 노래 부르다가 쪽팔리기도 한데, 그런 경험들이 또 좋은 것 같아요. 또는 평소 나 자신을 위한 쇼핑도 하고 문화 여가도 종종 즐긴답니다. 소소하게요. 얼마나 소소하신지 잘 모르겠지만 일상 속 문화 작가 작품 감상하기, 전시전 사진 찍기 등 심신이 지친 제 자신을 위한 보상이랄까요? 자주는 해주지 못하지만 시간을 내서 맛있는 거 먹을 때 날씨 맑은 날 드라이브, 친구 만나 수다 떨기, 반가운 시간 친구랑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연락하기, 반려견과 산책하기, 좋아하는 웹툰 정주행하기 등 소소한 일상 속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저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에요. 요즘은 취미여가 생활이 중요해지는 만큼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명상도 좋아요. 그냥 하루는 아무 걱정 없이 쉼도 좋고요.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를 찾아 스트레스 해소하거나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배우거나 자신만의 해소법으로 시간을 가진다면 이 또한 힘듦도 지나가고 재충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라고 하시는 귀한 답변 달아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어,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받다 보면 가끔은 이제 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가지게 되는데,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요즘에 MBTI라고 하는 게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라고 하는 의논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MBTI에서 첫 번째 E인 사람의 입장에서, 저는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안에 가만히 누워있어 쉬는 날이면은, 하루 종일 쉬었는데 뭔가 저녁에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되게 쉰 것 같은데 쉰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좀 제가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를 좀 찾은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번화가에 그 높은 한 3, 4층 정도 되는 카페에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 지나다니는 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전 되게 기분이 편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표현으로 그런 지나가는 사람들한테서 내가 마치 에너지를 막 이렇게 막 흡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거든요. 사람을 만나서 저는 에너지를 좀 얻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을 만나서 에너지를 뺏기는 타입도 있으신 것 같아요. 뭐 그런 분들은 또 이제 정말 그냥 집콕 뭐라고 해야 되나 집돌이 집순이 또 이제 집에서 쉬는 것이 또 에너지가 채워진다고 하는데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한번 자기 자신이 어떨 때 스트레스가 풀리는지 다양한 경험을 시도를 여러 가지 해보고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20, 30대의 많은 그 여가 활동이 이렇게 변했다 그러더라고요. 20, 30대 아재놀이에 빠진 MZ세대라 그래가지고 요즘에 가장 많이 늘어난 게 골프, 캠핑, 등산 이쪽 취미 생활을 많이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골프 용품 어마어마하게 잘 팔리고 있고, 네, 뭐 사실 그 어디더라? 필라라는 브랜드가 사실 엄청 망했었는데
골프 용품 브랜드를 아예 구입이라고 했나? 어쨌든 그 브랜드를 사서 오히려 요즘에 반등을 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골프 그리고 캠핑 요즘에 그 차박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고 또 캠핑 가가지고 불멍 때리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즘 세대가 그걸 통해서 뭔가를 느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좀 느껴지다 보니 지금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이런 경험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많이 골프를 주변에서 배우라 혹은 이제 또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다가 그렇게 골프 인증샷을 많이 찍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 그 골프가 너무 비싸가지고 이 엄두가 잘 안 나는데 그 스트레스가 풀리는가 아니면 그냥 자기 만족을 하는 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배워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등산과 캠핑, 골프 요즘에 20, 30대가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한번 질문하신 분께서도 스트레스를 이렇게 한번 해소가 되는지 노력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고요. 참부모님 말씀 중에 여가에 대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구절 한번 혼독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세계는 공장에 가서 일하는 것을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세계 사람들이 바쁜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여 있고 취미라는 것이 없습니다. 인생살이에 취미가 없습니다. 종이 되어 있습니다. 종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부속품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슨 취미도 없고 자기 의식도 없이 기계 동작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일생의 80% 이상을 그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취미 산업을 개발해야 됩니다. 레저 산업이 아닙니다. 취미 산업입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의 다른 말씀도 있는데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만 향후에 정말 천일국시대 우리 말하는 지상천국이 이루어지면은 거기는 정말 취미 산업으로 뭐 어떤 생산 활동도 물론 있겠지만 취미 산업이 천일국의 문화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던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자기만의 스트레스 풀 수 있는 취미 산업 여기서 여행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뭐 여행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그리고 있는 내 지역을 떠나 어떤 국내와 국외 어떤 곳도 중요하겠지만 또 저는 또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디로 가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누구랑 함께 가느냐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잘 모르는 곳을 처음 가보는 곳을 정말 믿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하나의 여행이라고 생각한다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은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예측하고 예상할 수 있는 좀 발음이 이상하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같이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고요. 저희 첫째 아이가 갑자기 39도에서 내려오지 않는 고열을 가지게 돼서 병원 가가지고 주사 맞히고 왔더니 이번엔 둘째 아이가 열이 나가지고 매일같이 아주 그냥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이 물론 어렵고 힘들지만 서로가 서로를 탓하고 그럴 게 아니라 부부가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며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 아름다운 가정이 또 하나의 우리의 여행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도 하루빨리 정말 그런 아름다운 여행을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물론 이제 육아도 스트레스 받고 가정생활도 스트레스 받겠습니다만 때때로 같이 또 여기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국내 국외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 여러분들 못 가보셨던 여행지도 다녀보시게 될 텐데 어쩌면 축복 가정의 자녀이고 2세 3세로 살아가시는 분들이라면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참부모님의 성지를 가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꼭 국내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저기 하와이에 있는 퀸가든이라든지 또 이제 미국에 있는 우리 미국 협회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기억이 안 나네요. 어떤 하나 호텔이 있습니다. 미국 협회 건물이고 그 맞은편에 이번에 페이스북 본사가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요즘에 핫한 장소가 됐다고 하는데 그런 곳이나 아버님께서 굉장히 오래 머무셨던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트 가든이라든지 모닝 가든이라든지 또 UTS라든지 그 대학원이라든지 꼭 우리 국내에서 보면은 A탑 교회나 아니면 우리가 보고 있는 굉장히 작은 교회
물론 천목궁도 되게 크죠. 크지만 그 교회 혹은 이제 천정궁이나 천평에 있는 성지들은 되게 크지만 지방에 있는 교회는 작다 보니까 많은 우리 2, 3세들은 그것이 마치 통일교회 전부인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 우리 참모님께서 다녀오셨던 많은 성지들을 경험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시간을 맞춰서 하와이든 어디가 됐든 같이 좀 여러분들도 휴가 내실 분들 내셔가지고 해외 성지 순례를 꼭 한번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직을 하면서 미국 성지 순례가 저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이남경 팀장님도 저기 로스앤젤레스에 어머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다녀오신 이후에 공직에 대한 마음이 또 커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셨던 것처럼 해외에서 마주하게 되는 우리의 또 내용은 굉장히 많은 자극을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를 다녀왔던 적이 있었는데요. 2019년도였을 거예요. 그때 어머님께서 캄보디아 대회가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수상 관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제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청와대 같은 곳입니다. 그 청와대 같은 곳인데 그 수상 관저 외벽에다가 참모모님 존영을 걸어 놓더라고요. 저는 그때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뭐 우리가 당선시킨 사람도 아니고 지금 독재자로 훈센 수상을 맡은 지 36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대회를 거기서 한다는 것으로 전날부터 존영을 외벽에 걸어놓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야, 우리의 위상이 정말 내가 이 국내에서 느끼는 것만이 다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앞서 제가 이제 그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날 설명해봐도 내가 마주했을 때의 그 감동과 놀라움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물론 이제 우리 안에서 많은 내용에 대해서 신뢰도 가지시고 신앙에 대한 태도도 너무 긍정적으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도 함께하고 계시겠지만 좀 기회가 되신다면 꼭 그런 거를 마주해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통일가의 식구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지 또 이 신앙의 길을 계속 걸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아마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큰 답을 내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한편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통일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가 세계적인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좀 위드 코로나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고요. 이번 12월에는 일본 사지구에서 청년 1만 명 희망 전진대회를 한대요. 12월 말쯤에. 그래서 저는 좀 시간이 되면 아마 가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기회에 혹시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같이 가시면 좋겠고 오늘 질문 주신 5개의 질문도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답변 도와주신 지니님과 또 함께 하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전하고 싶고요. 오늘 답변했던 내용들이 물론 이제 저도 이제 많이 부족합니다. 소감문 작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내용도 지적해 주시고 보완할 내용 혹은 좋은 소감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분들의 질문과 또 많은 답변을 같이 또 은혜롭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협조 좀 부탁드리고 지금 이제 이 줌 채팅을 통해서 우리 준우 우리 오늘 사역해 주시는 분께서 사회자분께서 올려주셨는데 소감문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감문을 통해 더더욱 나아지고 발전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 명도 우리 지금 한국 ISP 김동현 회장님께서 프로그램 이름이 너무 구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 뭐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네. 막 이금희 아나운서가 떠오른다는 어찌됐든 네. 이금희 아나운서 어찌됐든 더 나, 더 발전된 모습으로 2주 뒤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